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의 행툰의 아프리카TV 9시 매주 월요일 밤 9시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툰의 카페에 엘만부 게시판을 개설했어요. 엘만부가 뭐냐면 앨리스를 만나면 부자가 된다. 제가 벌써 강의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단 말이죠. 3년 됐고 투자를 한 지 벌써 이제 뭐 한 8년 넘었는데 제 주변 분들이, 제 지인 포함해서 우리 수강생들, 이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고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부동산 투자 열정이 있으셔서, 이제 아예 정말 정신무장을 하고 투자해야지! 전투력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했다가, 저한테 이제 뭐 이메일 보내시고 저랑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확 해서 가서 사갖고 오셔서 돈 버신 분들도 있고, 제 주변 지인들 이렇게 오랜 세월 거의 10년 본 지인들인데 그 지인들이 변화하면서 이제 저랑 만났을 때는 집이 한 채밖에 없었거나 아예 무주택자였거나 아니면 정말 월세 살거나 이런 빌라 살거나 이랬던 분들이 이제 제 지인이 되면서 그분들을 제가 교화시켜서 일단 빨리 내 집 마련을 해라, 아니면 똘똘이로 갈아타라, 뭐 이런 조언을 얻어서 굉장히 부자가 됐고 삶의 여유를 찾고, 막 너무 아이들 학원비에 막 남편이 혼자 외벌이 벌어주는 돈으로 너무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서 굉장히 자산도 부자가 되었고, 마음 경제적으로도 그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셔도 돼요. 이메일.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이슈가 컸던 뉴스를 먼저 조금 얘기하고 갈게요. 오늘 5월 18일이에요. 오늘 5월 18일이니까 5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정부가 이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좀 나오게 하려고, 매물이 좀 증가시키게 하려고 나름 이제 머리를 썼다고 하면, 이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강화한 정책을 6월 1일, 6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 중과, 2주택자, 3주택자 중과 각각 10포인트씩 인상되는 거랑, 그 다음에 2년이 안 돼도, 이 보유기간 2년이 안 돼도 1년만 넘어도 일반가세, 1년만 넘어도 일반가세인 두 가지 조건 있잖아요. 혜택? 아무튼 그거 줬어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팔려고 하는 사람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겠죠. 또한 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일이 6월 1일 날 집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기준일이 이제 그 해에 재산세, 종부세 내는 사람이 정해지니까, 이 올해 종부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이전인 6월 1일 이전에 팔면 이 여러 가지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정부가 나름 그 매물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쨌든 이 시간을 줬잖아. 5월 30일 이전에 해라. 그래서 박앤세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조금 의아했겠지. 야, 이거 우리가 짰던 시나리오하고 조금 상관없이 왜 이랬지. 그런데 물론 이 중에 저도 예를 들어 제가 뭐 2개, 3개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시원찮은 거, 아니면 내가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면 이 정도는 좀 털고 놔도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내놓겠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좀 더 오를 거다, 이런 것들 좀 다시 팔고 나면 다시 사기 어렵다, 이런 것들 괜히 많이 고민하면서 다 갖고 가야지. 이제 지금 5월 18일이면 이제는 이런 물건들은 5월 31일 안에 잔금을 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5월 말까지 잔금치기 이제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부의 정책하고 반대로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지 않았냐. 이 기사가 사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조선비즈에서 이 제목도 5월 말 잔금 매물 사실상 끝, 다주택자 매물 안 나오는 이유 3가지,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찝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설명해 드리면, 지금 집을 팔면 자산이 대폭 줄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갔고 돈의 가치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살고 있고 하나 더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뭐 종부세가 무서워서,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세금 혜택을 조금 덜 받으려고 이거를 뭐 판다. 그러면 내가 그걸 팔고 나면
너무 헛헛해지는 거지. 내 자산이 완전 반토막이 나니까 너무 헛헛해지니까 아, 나 이거라도 그냥 가져가야지. 왜? 더 이상 못 사니까. 더 이상 못 사니까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녀가 있다면, 내가 아직 좀 어린 자녀가 있거나 성인이 될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결혼할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거를 자녀한테 양도를 하리라. 뭐 내가 이걸 팔아서 양도세 중과가 엄청나잖아요. 그 양도세를 내면 집값은 오를 거는 뭐 자명한데 양도세를 뭐 2억 3억 낸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양도세를 증여세로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성인의 자녀가 있거나 결혼할 자녀 뭐 아니면 자녀가 무럭무럭 크고 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이거를 그냥 몇 년만 버티다가 양도세 중과를 낼 바에는 차라리 증여세를 내리라. 내 자식한테 물려주리라. 이런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엄청난 강남의 아파트들이 증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어때요? 계속 호가는 또 좀 잠잠해서 조정되는가 싶더니 서서히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지금 얘기했어요 제가. 내 아이는 집 갖기 어렵단 말이죠. 이제는 이 10대 20대 요즘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대들이 지금 영끌을 하고 있어요. 그 20대 30대 지금 10대 20대 사람들은 지금 이 집값을 받아줄 수가 없는 세대들이에요. 너무 아직은 뭐라 그럴까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녀서 어떻게 20억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막 목매는 게 주식 아니 비트코인 이런 걸로 통해서 막 대출받아서 비트코인하고 대출받아 주식하고 이게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사실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네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되게 안타깝긴 해요. 되게 안타까운데 지금 그런 자녀들을 이제 슬하에 두고 있는 부모로서는 야 이거 내가 사서 내 아이한테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나 있으니까 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높은 집값을 과연 지불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버티고 갖고 있다가 이 자녀한테 합법적으로 그냥 증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낫겠다. 내가 이거 하나 증여해주면 얘가 그래도 살 집은 있고 버팀목이 되고 얘가 이게 또 사다리가 돼서 또 그 사다리가 또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선뜻 특히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이 광역시라든지 이런 똘똘한 이런 1군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쉽사리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사리 버려지지가 않는 거고 이런 이유가 또 있는 거고 또 지금 가장 큰 게 또 이거예요. 현금 들고 있기 무섭다. 왜냐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제가 부동산 기초반 수업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지금 이제 부동산 하락기로 간다. 걱정되는 거야.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사도 돼? 아 여지껏도 안 사는데 지금 사지 말자. 안 사고 차라리 이거 끝나고 나서 집값이 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그래서 현금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다 그랬어요? 돈을 번다 그랬어요? 돈을 잃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내 돈이 축나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은행에 넣어봐야 얼마 주지도 않는데. 차라리 그거 말고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이거 갖고 있어서 세금이 무서워서 뭔가를 팔았어. 팔고 나서 뭔가 또 새로운 걸 사려고 하면 취득세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팔고 나도 어디 살 게 없어. 팔고 나서 오로지 내 돈으로 100%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전세를 끼고 있고 대출을 끼고 있고 하니까 그걸 팔고 나서 내가 뭔가 옆에 걸 살려 했더니 얘는 이미 벌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걸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똘똘이를 팔아서 뭐 어디 지방으로 가야 되나? 지방으로 가기 싫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팔고 나서 딱히 살 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그냥 가져가. 뭘 팔아. 그냥 갖고 있으면 오르겠지. 현금 10억을 여기 있잖아요.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졌다는 거죠. 이 연지연 기자님, 조선비즈의 연지연 기자님이 정말 기사를 잘 썼어요. 정말 내 마음을 대변해 주듯이 기사를 너무 잘 써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대출이에요, 대출. 규제가 5월 18일 오늘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여당에서 차주 단위로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차주라는 건 뭐예요? 차주라는 건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 한 사람 단위로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당장은 지금 투기과열지구에만 9억 원 초과주택에서만 현행하고 있으나 이제 21년 7월 당장 다다음 달부터는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라 전 지역에 6억 원 초과 주택이다 그러면 무조건 주담대 대출을 이제 확대 도입해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하는 거. 그 다음 해 1년 뒤에 2단계로 이때는 그냥 6억 원 초과 주택. 그 다음에 내년에는 총 대출 2억 원을 초과하면 또 DSR을 또 줄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또 2023년 7월에는 1억 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사항이긴 해요. 정부에서도 너무나 이 개인 대출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금융 위기를 맞을 수 있잖아요. 금융 위기를 맞는 것보다 어쨌든 대출 규제를 해서 사람들 가게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이런 걸 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나쁘다는 생각은 안 되나.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서민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DSR이 뭐예요? 그 차주 단위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수입이 엄청 크지 않고서는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DSR 40%를 모든 규제지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주택을 사거나 신용대출 1억 원을 넘을 때 적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민들도 집을 못 사게 되는구나. 자, 오늘부터 전 금융권 비주담대 LTV 규제입니다. 오늘부터 전 금융권이라는 건 원래는 1금융권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2금융권도 한다니까 우리가 있어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사실은 앞으로 말고 뒤로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이 거의 80%, 90%까지 대출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에 한해서 정금융권으로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이런 토지,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를 이제 LTV 70%로 규제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히 80%, 90%까지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70%로 규제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게 되죠. 16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라든지 금융사가 대출 신청 자서를 받았다든지 또 대출 만기 연자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등 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모집 공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장 분양 등 17일 이후에 전매가 되면 LTV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분양 것들은 해준다는 얘기고 이후에 한다는 건 지금 안 해준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가 취득세 진입장벽이 크다 그랬어요. 아파트 대출 받으니까 지금 안 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요것들이 뭐하나 이렇게 레이더를 세우고 봤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나 8% 12% 내는 거 힘드니까 오피스텔, 토지, 취득세 4.6%니까 토지, 오피스텔, 상가를 많이 사러 갔어요. 아파트 대출은 안 나오지만 토지, 오피스텔, 상가는 대출이 거의 80%씩 나온단 말이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간평을 해요.
탁감이라 그래서 탁상 감정을 하거나 실제로 현장에 나서 감정을 해서 실제 그 거래되고 있는 금액의 거의 정말 한 7, 80% 이상 그 현지에서 농협이나 이런 이금융권 이런 데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금융권에서 되게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완전히 지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은 개인에 해당되는 거고, 법인은 아직 막는다는 얘기는 없어서 요것도 또 대출을 한번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제가 또 찾아서 아까 우리 긍정대원님 얘기하셨지, 은행들 다 굶어 죽어요. 맞아요. 은행들 다 굶어 죽어요. 은행은 뭘로 수익을 낸다 그랬어요. 예, 은행은 우리 예금을 받아서 그걸 돈을 빌려줘야, 자기가 이익을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막아놨으니 뭔가 또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위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드리고요. 지금 또 새로운 지금 뉴스가 뭐냐면, 지금 반포 재건축 1지구, 2지구, 4지구가 지금 이주를 시작했어요. 이주를 시작해서 얘네들 수요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 엄청난 이 수요들이 이주를 시작하면서 여기 있죠, 여기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를 시작으로 신반포 18차, 21차,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4천여 가구가 올 하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전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렇다고 전세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 뉴스가 막 서로 막 반박을 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값이 엄청 올랐다. 왜냐면 지금 서초구에 있는 반포, 그 다음에 옆에 잠원동, 그 다음에 여기 동작구, 뭐 이런 있는 아파트들의 제가 전세 가격을 좀 몇 개 봤단 말이죠. 몇 개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매물이 지금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강남 4구로 뭐 전세가 상승률을 계속 이어지고, 뭐 과천이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게 제가 있어요. 걱정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반박했어요. 정부에서는 전세시장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가능성 크지 않다. 올해 계획된 서울 지역 전체 및 강남 4구 전체 정비구역 이주 물량 지난해보다 많지 않다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장했다고 하나 실제로 전세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박을 하고 싶을 뿐이지, 시장은 이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이분들이 또 멀리 안 갔는데, 이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돈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멀리 가지 않아요. 그냥 이분들은 반포에서 많이 멀리 가야 동작구나 갈까? 그냥 다 서초구에 있거나 다 강남 안에 있단 말이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밀려 또 정말 아주 작은 수요가 가천 정도 오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전세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는 막 아파트를 샀어요. 나가서 잠깐 2년 3년 나가 있는 동안 이분들이 막 집을 샀어요. 그때는 취득세 그런 게 장벽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취득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집을 새로 사는 게 부담이 되니까 집을 사진 못하고 전세로 다 이사를 가죠. 강남에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전세로 가다 보니 이제 이 전세값 상승 다음에는 뭐가 오죠? 여러분,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전세값 상승 다음엔 뭐가 올까요? 매매 가격이 또 오르겠구나. 집이 또 부족해지게, 가뜩이나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에 지금 이렇게 집이 부족한데 이주수요까지 생기면 집값이 또 오르겠구나. 아이고야, 큰일일세. 큰일이고, 지금 5월 31일 바겐세일 기간이 끝났고 6월 1일이 이제 지나고서 전세가 부족한 가을 우리가 항상 기점으로 얘기하는 게 추석이죠. 추석. 그러니까 한 추석 정도가 되면 또 정말 또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또 지금 약간 이 심리가 지금 약간 눈치 보기 보합으로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또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아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6억 초과 주택, 이것도 되게 좀 잘 봐야 될 게, 지금 뭐 내년에는 지금 2억 원 초과니까 내년까지 볼 것도 없고요. 일단 6억 초과 주택 이렇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강남 재건축 이런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집을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 수요가 다시 또 불살라지고 타오르면 정말 이제 6억이 안 되는 이런 아파트들, 저가 아파트, 어떻게 보면 6억도 되게 비싼 거죠. 비싼 건데 6억이 안 되는 이런 저가 아파트들이 또 새로운 시장을 맞게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뭐 외곽이라든지, 또 서울 도심은 6억짜리가 없을 것이고, 서울의 외곽에 6억이 안 되는 아직은 좀 싼 아파트들, 구축이다. 그럼 저는 이런 것들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또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전국,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 광역시라든지 이런 밑에 지방으로 가서도 6억이 좀 안 된 이런 주택들은 또 새로운 또 이런 국면을 맞이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따지면 그 밑에 또 3억이라는 또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 우리 지역 분석 얘기할 때 뭐 아니면 기초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전국에 어떻게 보면 3억이 안 되는 이런 신축, 이런 새 아파트들은 정말 싸다. 걔네들은 어쨌든 최소 1, 2억씩은 무조건 오른다.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네들도 굉장히 3억이라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는 이 6억이라는 숫자가 또 새롭게 부각되지 않을까. 6억이라는 숫자가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